안녕하세요. 심장내과 전문의와 투석실 간호사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정보, 바로 적용 가능한 지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KDOQI 2019년 개정판 바스큘러 액세스 가이드라인 중에서도요, 11번째 가이드라인이죠. 혈관 통로 사용, 특히 그 AVVF나 AVVG 캐뉼레이션과 CVC 관리에 좀 초점을 맞춰서 아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복잡한 가이드라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권고사항들, 그리고 그 근거를 명확히 파악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제 임상 현장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좀 실질적인 통찰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베스큘러 액세스 관리가 혈액투석 환자의 생존율이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정말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룰 KDOQI 가이드라인은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권고안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각 권고마다 그 근거 수준, 예를 들어 엑스퍼트 오피니언인지 컨디셔널 레커멘데이션인지 아니면 증거 수준이 low, moderate, high인지 이런 것들을 명시해줘서 임상 결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참 도움이 되죠. 네, 특히 infection prevention, 감염 예방하고 complication,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표준화된 접근, 이 중요성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KDOQI에서는 매번 캐뉼레이션 전, 그러니까 AVF나 ABBG의 경우에요. 그리고 커넥션 전, CBC의 경우죠. 이때 혈관 통로와 그 주변 부위를 면밀히 살펴보라고 권고합니다. 이게 권고 11.1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기도 한데 왜 이 기본 원칙이 전문가 의견, 엑스퍼트 오피니언으로까지 강조되는 걸까요? 이게 기본적인 단계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사실 이게 바로 인펙션이나 스테노시스, 애뉴리즘, 히마토마 같은 그런 잠재적인 합병증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최전선이기 때문입니다. 아, 가장 첫 단계군요. 네. 매번 그 소독 상태라든지 피부병변 유무, 부종이나 발적, 통증, 그리고 또 스릴이나 펄스의 질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습관,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안전 점검 절차인 거죠. 그렇군요. 조기에 발견해서 심각한 문제로 악화되는 걸 막는 말하자면 첫 단추인 셈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실제 캐뉼레이션 기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가 동정맥루, 즉 AVF 캐뉼레이션 시에 KDOQI는 로프 레더 기법을 조건부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 11.29 증거 수준은 moderate evidence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임상에서 종종 사용되는 버튼홀 기법에 대한 KDOQI의 입장은 어떤가요? 아, 버튼홀 기법. 이거에 대해서는 KDOK가 상당히 좀 신중한 입장을 보입니다. 인펙션 위험이라든지 부작용 때문에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그것도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건 권고 11.3이고 엑스퍼트 오피니언이에요. 아, 제한적으로만요? 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합성 PTF graft, 그러니까 ABG죠. 이 ABG에서는 버튼홀 사용을 아예 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권고 11.4고 역시 엑스퍼트 오피니언이에요. ABF에서는 아예 피하라. 네. 원사이트아이티스라고 불리는 아주 심각한 감염 합병증 위험 때문인데요. 이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리하면 AVF에서는 로프 레더가 기본적으로 선호되고 AVG에서는 버튼홀을 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버튼홀 기법이 고려될 수 있다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할까요? 아까 표 11.1에 나와 있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지침표 11.1을 보면 몇 가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캐뉼레이션 사이트가 매우 짧거나 작은 AVF인 경우, 아니면 기존에 있던 애뉴리즘이 더 커지는 걸 막아야 할 때, 혹은 숙련된 의료진이라도 로프레더 기법 적용이 좀 어려운 경우,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 홈 히모디알리시스 환자 중에서 자가천자를 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KDOQI가 버튼홀 기법이 로프레더에 비해서 스테필로코커스 어레이우스 백테리엠이야. 그러니까 포도상구균 균열증 위험을 현저히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아, 균열증 위험이요? 네. 한 연구에서는 버튼홀군에서 무려 13%나 발생했는데 로프레더군에서는 0%였다는 결과도 있고요. 릴레이티브 리스크가 19에 달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와, 13%대 0%면 엄청난 차이네요. 그렇죠. AVF 서바이벌이나
통증 같은 다른 지표에서는 두 기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이 균열증 위험 증가에 대한 근거 수준은 다른 지표들보다 더 높다는 점, 이게 바로 KDOQI가 우려하는 점을 뒷받침하는 거죠. 아, 정말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다른 결과들은 비슷할 수 있어도 에소리우스 균열증이라는 이 치명적일 수 있는 감염 위험이 현저히 높다는 거, 이게 버튼홀 사용을 정말 극도로 신중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버튼홀 캐뉼레이션을 좀 도와주는 보조 도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사용은 어떤가요? 권고 11.5인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KDOQI는 이 버튼홀 캐뉼레이션 보조도구 사용을요, 시술자의 재량과 전문 지식에 따라서 제한하는 수준입니다. 컨디셔널 레커멘데이션이고 로우 에비던스예요. 아, 제한 수준이군요. 네, 일부 연구에서는 버튼홀 팩 같은 도구를 사용했을 때 액세스 페일리어나 인터벤션 빈도가 낮아지고 애뉴리즘 확장이 덜했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도 보고되긴 했습니다. 오, 그런 장점도 있군요. 네, 하지만 동시에 캐뉼레이션 사이트의 국소 감염, 그러니까 로컬 인펙션 위험은 보조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유의미하게 높아진다. 릴레이티브 리스크가 4.60이나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헉, 감염 위험은 또 높아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이점하고 감염 위험 증가라는 상반된 측면이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 특성이나 시술자의 숙련도 같은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화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특히 홈 히모다이얼리시스 환경에서는 셀프 캐뉼레이션, 자가천자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KDOQI가 어떤 입장인가요? KDOQI는 적절한 환자가 스스로 캐뉼레이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권고 11.8이고 엑스퍼트 오피니언입니다. 지원하고 교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네. 셀프 캐뉼레이션은 홈 히모다이얼리시스에서 흔히 버튼홀 기법으로 이루어지곤 하는데요. 이게 앞서 언급했던 버튼홀 고려 상황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버튼홀의 높은 인펙션 리스크하고 또 대안으될 수 있는 CBB 사용 관련 위험을 신중하게 비교 평가해야 합니다. 환자의 전반적인 어떤 ESKD 라이프 플랜 관점에서 장단점을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렇겠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또 초기 캐뉼레이션의 어려움, 예를 들면 인필트레이션이나 헤마토마 발생, 심하면 액세스 로스까지도 언급하면서 숙련된 시술자의 중요성을 정말 누차 강조하더라고요. 맞아요. 가벼운 인필트레이션도 50% 이상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KDOQI는 새로운 AVF나 ABG의 첫 캐뉼레이션은 반드시 숙련된 간호사, 즉 엑스퍼트 캐뉼레이터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권고 11.6 엑스퍼트 오피니언이고요. 첫 천자는 반드시 숙련된 간호사가. 네. 그리고 또 모든 간호사들의 캐뉼레이션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과 감독을 받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권고 11.7, 역시 엑스퍼트 오피니언입니다. 교육과 업데이트가 중요하다. 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엑스퍼트 캐뉼레이터에 대한 명확하고 표준화된 정의가 아직 없다는 점입니다. 이건 한계로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임상에서는 일관된 숙련도를 통해서 안정성과 성공률을 높이는 것, 이게 현실적인 목표가 되겠죠. 네, 그 정의가 좀 모호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캐뉼레이션 기준에 대한 언급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과거에 많이 통용되던 룰 오브 6 기준 있잖아요. 플로 600, 다이애미터 6mm, 뎁스 6mm 이하? 이게 실제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아, 네. HRQM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죠. 네, 맞아요. 헤모데알리시스 페스툴라 매츄레이션 스터디. 이 기준을 만족해도 성공적인 캐뉼레이션 가능성은 약 50%에 불과했고 특히 좀 깊은 위치의 액세스 성숙률이 낮았다는 점을 지적하는데요. 네, 그 지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쉽게 캐뉼레이션 할 수 있는 적절한 길이와 직경의 혈관이라는 기본 원칙 자체는 유효하지만요. 구체적인 수치 기준은 실제 필요한 니들 크기나 목표 혈류 속도, 즉 QB 같은 임상 상황에 맞춰서 더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 상황에 맞게 더 정교하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홈 넉처널 HD 환자는 QB 300ml 미만으로 자가천자를 할 수도 있지만 투석센터에서는 보통 QB 450ml 미만 이상을 목표로 더 굵은 14게이지 니들을 사용하기도 하니까요.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요. 캐뉼레이션 가능한 혈관 기준을 재정립하는 것.
또 초음파 유도 캐뉼레이션의 효과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환자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최적의 캐뉼레이션 테크닉 연구, 예를 들면 니들 크기나 모양, 각도, 큐비 같은 것들이요. 네. 그리고 시뮬레이션 교육 효과 검증, 엑스퍼트 캐뉼레이터 정의 및 역량 유지 방안, 또 캐뉼레이션 보조 도구 효과 연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참고로 초음파 유도 캐뉼레이션은 가이드라인 12.2에서 다루는데요. 현재로서는 숙련된 시술자가 첫 캐뉼레이션이나 이전 인필트레이션 부위 캐뉼레이션 같은 일부 선택된 경우에 합병증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는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CBC 관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BC는 AVF나 AVG에 비해서 감염 위험이 훨씬 높다는 건 뭐 잘 알려진 사실이죠. 네, 그렇죠. KDOQI는 Catheter Related Bloodstream Infection, 즉 CRBSI 또는 CRLDBSI 예방과 Catheter Dysfunction 관리를 위해서 엑싯 사이트 및 허브 관리 프로토콜을 갖출 것을 아주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 11.95 Moderate Evidence네요. 이 프로토콜의 핵심은 뭘까요? 역시 무엇보다 철저한 어셉틱 테크닉 준수가 핵심입니다. 무균술이죠. 네, 무균술. 여기에는 정확한 손위생 수행, 그리고 캐서더 커넥션이나 디스커넥션 시에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이게 권고 11.1이고 엑스퍼트 오피니언입니다. 그리고 캐서더 조작을 최소화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환자, 의료진 모두 마스크 착용이요? 네, 마스크 착용의 근거는 주로 캐서더 삽입 시 연구에서 나왔지만 연결이나 분리 시에도 대화나 기침 등으로 인한 비말 오염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게 합리적인 예방 조치로 간주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만약에 철저한 노타치 테크닉을 따른다면 멸균 장갑이 깨끗한 장갑보다 반드시 우월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염의 주요 경로로 지목되는 허브 관리에 좀 집중해 보죠. 허브 소독은 어떻게 권고되나요? 손이나 주변 환경과의 접촉, 공기 노출 이런 걸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KDOQI는 클로로헥시딘 기반 용액으로 허브를 닦는 것, 이른바 스크럽 더 허브를 아주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게 권고 11.11이고 엑스퍼트 오피니언입니다. 스크럽 더 허브, 클로로엑시딘 기반 용액으로요? 네. 만약에 환자가 클로로헥시딘의 과민 반응이나 알러지가 있다면 포비도나이어다인, 가급적이면 알코올 함유 제제를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대안도 있군요. 네. 연구에 따르면요. 이 스크럽 더 허브 프로토콜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을 때 CLSF 발생률이 현저히 거의 4배 가까이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와, 4배나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허브가 외부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침 내 PO 11.2에 허브 소독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연결 분리 절차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표 11.2 참고해야겠네요. 그럼 드레싱 교체 시에 엑시트 사이트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도 감염의 주요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허브 관리와 유사합니다. 클로로헥시딘 기반 용액을 사용해서 엑시트 사이트 주변 피부를 소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권고합니다. 권고 11.12 엑스퍼트 오피니언이고요. 여기도 클로로엑시딘이군요. 네, 마찬가지로 금기 시에는 포비돈 아이오딘을 대안으로 사용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최소 30초 이상 마찰을 가하면서 적용하고 닦아내지 않고 자연 건조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 마찰하고 자연 건조? 네, 소독 효과를 극대화하고 피부 부착을 돕기 위해서죠. 그리고 당연히 교차 감염 방지를 위해서 일회용수 업스틱 같은 걸 사용해야 하고요. 네. 혹시 특정 클로로헥시딘 제형, 예를 들면 농도 같은 거나 아니면 드레싱 종류에 대한 권장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투명 필름 드레싱이 거즈 드레싱보다 더 좋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도 한데요. 권고 11.13, 11.14 내용이겠네요. KDOQI는 특정 클로로헥시딘 제형을 광고할 만한 충분한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권고 11.13이고요. 아, 근거 부족이군요. 네, 드레싱 종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명 필름 드레싱이 거지 드레싱에 비해서 감염을 명확히 줄인다는 증거가 부족해서요. 드레싱 종류 선택은 임상적 판단이나 환자 상태, 비용 같은 걸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게 권고 11.14입니다. 아, 실제로 검토된 연구들에서도 거즈 드레싱하고 투명 필름 드레싱 간의 CRLBSA 발생률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엑시트 사이트의 국소 제제, 토피컬 에이전트라고 하죠. 이걸 사용하는 건 어떤가요?
감염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권고 11.1로 11.16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KDOQI는 CLLBSI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엑시트 사이트가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국소 소독제나 상생제 연고 같은 매리어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합니다. 권고 11.15 엑스퍼트 오피니언이고요. 치유될 때까지 국소 제제를 사용하라. 네, 뮤피로신이나 포비돈 아이오다인 연고 아니면 폴리스포린 3중 항생제 연고 같은 것들이 연구되었고요. 심지어 메디칼 그레이드 허니도 뮤피로신과 동등한 효과를 보인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허니요. 의료용 꿀. 흥미롭네요. 네, 이런 국소 제제 사용이 CLLBSI 위험을 무려 75%에서 최대 93%까지 감소시킨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와, 효과가 엄청나네요. 그쵸. 하지만 어떤 특정 제제가 다른 제제보다 명확히 우월하다는 증거는 또 부족합니다. 따라서 어떤 제제를 사용할지는 임상의의 판단이나 해당 기관의 프로토콜, 또 지역 내 항생제 내성 패턴 같은 걸 고려하도록 권고합니다. 이게 권고 11.16입니다. 네.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은 엑시트 사이트가 완전히 치유된 후에도 이러한 예방적 사용이 계속 이득이 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국소제제가 CVC 제지라고 반드시 호환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호환성 확인 중요하겠네요. 치유 기간 동안의 국소 제제 사용이 강력히 권장된다는 점, 이게 참 인상적입니다. 그럼 드레싱은 얼마나 자주 교체해야 하고 CBC 보호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고 11.17 내용이죠. 드레싱 교체 빈도는 임상적 판단에 따르지만 적어도 주 1회 이상은 시행해야 합니다. 권고 11.17 엑스퍼트 오피니언입니다. 최소 주 1회. 네. 드레싱은 항상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고요. 특히 엑시트 사이트가 완전히 치유되기 전까지는 수영이나 보호 조치 없는 샤워 같은 물에 젖는 환경으로부터 CBC를 보호해야 합니다. 네, 물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드레싱이 젖거나 느슨해지거나 오염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고요. 물론 드레싱 적용 시에는 어셉틱 또는 노터치 테크닉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참고요, 지침표 11.2에는 캐테터 페이텐시 유지를 위한 플러싱 프로토콜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0.9% 노멀 셀라인 5에서 10ml를 사용하고 와류, 터뷸런스를 만들기 위한 푸시퍼스 방식을 권장합니다. 내강 세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죠. 푸시퍼스 방식. 네, 알겠습니다. CBC 관리에서 환자 교육의 중요성도 지침에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의료진이 노력해도 환자의 참여 없이는 좀 한계가 있겠죠. 그럼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환자 본인하고 가족에게 감염 예방 조치, 특히 손위생의 중요성을 정말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네, 손위생. 그리고 또 엑시트 사이트 발적이나 통증, 부종, 분비물이나 아니면 전신적인 발열, 오한 같은 감염 및 합병증의 징후와 증상을 인지하는 방법, 그리고 CBC를 당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드레싱을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방법, 날카로운 물건 주변 사용 금지 같은 적절한 관리법,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처 등을 상세히 교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네, 정말 중요하네요. 네, KDOQI는 향후 CBC 관련 연구 과제로요. 노터치 테크닉 사용 시에 멸균 장갑이나 마스크가 정말 필요한지, 또 엑시트 사이트가 완전히 치유된 후에도 국소 배리어 사용에 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엑시트 사이트 치유 상태를 객관적으로 정의하는 방법, 또 치유 후에 안전하게 샤워하거나 드레싱을 제거해도 되는지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들도 있군요. 자, 오늘 KDOQI 2019년 베스큘러 액세스 사용 지침, 특히 캐뉼레이션과 CBC 관리에 대해서 아직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네. 요약을 좀 해보자면요. AVF 캐뉼레이션 시에는 버트놀 기법의 높은 S 어리어스 균열증 위험 때문에 로플레더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점. 네, 맞습니다. 버트놀은 캐뉼레이션 사이트가 짧거나 애뉴리즘 확장 방지 아니면 홈 HD 같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신중히 사용하고 특히 PTFE 그래프트에서는 감염 위험 때문에 절대 피해야 한다는 거였죠. 네,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새로운 액세스의 첫 캐뉼레이션은 숙련된 시술자가 담당하고 모든 시술자의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CBC 관리에서는 CLASB 예방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 준수가 핵심입니다. 엄격한 에이셉틱 테크닉,
그러니까 손위생, 마스크 착용 포함해서요. 그리고 클로로헥시딘 기반 용액을 이용한 헙 및 엑싯 사이트 소독, 즉 스크럽 더 헙이죠. 네, 스크럽 더 헙. 그리고 엑싯 사이트가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국소 항균이나 소독 배리어 사용이 중요하고요. 물론 클로로헥시딘 금기 시에는 포비돈 아이오다인을 사용하고요. 그렇죠. 드레싱은 최소 주 1회 이상 교체하고 항상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두 종류의 액세스 모두에서 환자와 보호자 교육이 감염 예방 및 합병증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환자 교육 정말 중요하죠. 네, 물론 이 가이드라인들은 최신 근거를 반영하지만 실제 임상 적용 시에는 개별 환자 상황과 임상적 판단이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고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시죠. 네, 좋습니다. 아까 숙련된 시술자, 엑스퍼트 캐뉼레이터의 중요성은 강조되는데 표준화된 정의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랬죠. 특히 의료진 교체가 잦을 수 있는 투석 환경을 고려할 때 여러분의 단위에서는 어떻게 모든 직원들의 높은 수준의 캐뉼레이션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발하고 또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인필트레이션이나 히마토마 같은 즉각적인 합병증 발생률 외에 어떤 객관적인 지표나 평가 방법을 활용해서 이 숙련도를 관리하고 향상시킬 수 있을지 한번 다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